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 오늘부터 이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는 이제 책, 평가를 다루는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Language Assessment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운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 우리가 항상 보는 Teaching by Principle의 프린시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다루기는 합니다. 한 두 과 정도로 평가를 다루는데 그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Language Assessment라는 책을 꼭 읽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고시에 있어서 평가의 비중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요. 그리고 평가가 평가에서 이제 2024년에 킬러라기보다 2024년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랭귀지 어세스먼트를 읽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랭귀지 어세스먼트도 모든 과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1과에서 4과, 5과 그 정도만 읽으시면 되니까 너무 막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한번 시험을 보신다면 어, 랭귀지 어세스먼트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평가 중에서 어, 평가의 양호도를 어떻게 측정,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기준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 어, 그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큼 뭐 독립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랭귀지 어세스먼트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평가 시험과 평가, 대안적 평가를 구분하는 부분이 나오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대안적 평가라는 것은 시험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전통적인 시험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assemble additional measures of student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 대안적 평가이죠. 이런 대안적 평가는 전통적인 시험과는 좀 다른 측면을 몇 가지가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performance assessment, 수행 평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lternative assessment의 몇 가지 예시로는 이제 다이얼로그 저널, 학생과 교수가 글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뭐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싱 학생의 글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이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를 제공하는 방식 그 다음 포트폴리오 학생의 글을 뭐 제가 계속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나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꼭 라이팅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학생의 작품을 모아놓은 작품집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 꼭 교사에게서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빈칸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네 가지 스킬을 다루는 영상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다룰 테니까 뭐 지금은 개략적으로 이해만 하셔도 괜찮고요. 사실 뭐 시험장 들어가실 때도 딸딸 외워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개략적인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개략적인 특징들을 아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개념이 이제 어센틱 어세스먼트가 있는데요. 이 어센틱 어세스먼트는 참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인 맥락에서 학생이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참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참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아이즈너가 보기에는 이제 시험은 보통 객관식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답을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즈너가 보기에는 이런 객관식 문제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맥락에서 학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학생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특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센틱 어세스먼트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원서를 자주 읽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원서를 읽다 보면 이 어센틱 어세스먼트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다이내믹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는 역동적 평가라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비고츠키의 그 주장 중에 하나이죠. 어 전통적인 테스트는 보통 총괄 평가인데요. 이 총괄 평가는 학생의 장기간에 걸친 발달 수준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요 정도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의 능력. 그 능력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발달된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정도 발달된 능력으로서의 프로덕트, 결과를 평가하는 것, 고정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전통의 평가라면 다이내믹 어세스먼트는 능력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이내믹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GPD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능력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학생에게 스캐폴딩을 제공하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자신의 실제 발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되는 문제를 제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학생이 실제 발달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교사의 뭐 개입이 필요하겠죠. 근데 교사의 개입을 한 뒤에도 교사의 개입을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될 텐데요. 교사의 개입을 한 뒤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잠재적 발달 수준의 바깥에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학생에게 있어서 교수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움을 주더라도 학생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에게 이 문제 정도의 수준의 교수를 제공하지 않고 이 정도 되는 수준의 교수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학생의 실제 능력보다는 약간 더 위에 있지만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거나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거나 학생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니까 이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이 다이내믹 어세스먼트다.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비고츠키라는 사상가가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이제 임용고시에서 자주 나왔던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 어세스먼트를 잠깐 다뤄보았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5가지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이제 보통 5가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실용도, 그 다음에 신뢰도, 타당도, 실제성, 마지막으로 환류 효과, 뭐 학생에게 주는 영향, 이렇게 학생이나 교사에게 주는 영향,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6가지를 대라고 하면 여기에 interactiveness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interactiveness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뢰도, 그다음에 타당도, 마지막으로 환류 효과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도라는 것은 test is consistent and dependable. 실험 자체 그리고 실험의 결과가 시험 자체와 시험의 결과가 일관되어 있고 신뢰할 만한가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reli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ambiguous하지 않은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다. 시험 문제가 안 좋은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항에 오류가 있지 않다고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reliability라는 것은 측정 결과에 일관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측정에 있어서 오차가 개입되지 않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시험 문항이 학생이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 학생이 잘못된 답을 선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오차로서 개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테이커에게 있어서 unambiguous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이것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reliability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student related reliability, 하나는 later reliability입니다. student related reliability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test wiseness가 student related reliability의 예시가 되는데요. 그 뭐냐, 펜, 레이저. 예를 들면 시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 시험 문제 포맷 같은 거를 알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nowledge in strategies about test performance can affect reliability. 예를 들면 1번 문제는 쉬운 게 나오고, 끝으로 갈수록 어려운 게 나오니까 어려운 것부터 풀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라는 스트레이티지가 측정값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티지가 있는 학생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이게 A고 이게 B 학생이라고 치면, 똑같은 다르게 그려지면 똑같다고 봐주세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치더라도 A가 스트레이트지에 있어서 이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받았다면, 이 어드밴티지는 측정 결과에 있어서 어, 측정 결과에 있어서 같은 것을 같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 오차로서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그렇구나, 재밌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later reliability. 이거는 중요한데요. 이거는 student related reliability가 학생의 특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later reliability는 채점자의 특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 later reliability는 inter-rater reliability와 intra-rater reliabilit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inter-rater reliability라는 것은, inter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터레이터가 채점자 간 신뢰도가 되고요. 채점자 간 신뢰도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A 교사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고, B 교사는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 교사의 채점 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두 교사의 점수의 평균을 낸다 이렇게 치면, A 교사는 100점을 줘. 근데 B 교사는 50점밖에 안 줘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차가 거의 75. 이 정도, 그래서 평가의 평균이 75 나왔다고 치면, 요거는 너무 많이 오차가 개입된 게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채점자 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한 채점자가 채점자 자신, 채점자 안의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죠. 한 명의 채점자 안의 요소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조사 한 명이 1000개의 시험지를 채점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개. 와. 그래서 처음 한 10개까지는 이제 정신줄을 잡고 열심히 하다가 500개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충 해야겠다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차로서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릴라이어빌리티가 있어요. 요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외울 생각이다 라면 요거 세 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릴라이어빌리티는 말 그대로 시험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 시험의 환경을 관리하는 것에 따른 릴라이어빌리티의 변화, 신뢰도의 영향을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릴라이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 상태가 특히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요. 어, 1반은 스피커가 안 나와. 1반은 스피커가 안 나와서 듣기 점수가 한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2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빵빵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서라운드, 돌비.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이런 반 평균이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은 스피커가 안 나와서 원래는 막 2반보다 훨씬 더 잘, 한 이 정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스피커라는 환경이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이지 않습니까? 평가 점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 이거는 시험 자체의 특성이 특정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주관식이 주관식 문제가 많고 객관식 문제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문제의 양,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시험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성형 학습자보다는 그 숙고형 학습자보다는 충동형 학습자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가 있으니까 충동형 학습자가 문제를 더 아니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충동형 학습자가 무조건 그 반성형 학습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의 양이라는 시험 자체의 특성이 특정 학생이 점수를 잘 받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 좋아요. 다음으로 신뢰도 추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 신뢰도 추정 방법은 제 생각에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그 임용고시 문제에서 조금 뭐냐 직접 간접적으로 몇 번 출제가 됐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갔니?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재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 테스트, 리테스트.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 이퀴밸런트, 같은이란 뜻이죠. 그 다음 반분검사 신뢰도, 스플릿, 하프, 말 그대로 잘라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반분이죠.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어빌리티. 요거는 릴라이어빌리티를 또 인터널 컨시스턴시. 요거는 요거는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 리테스트는 A라는 시험을 봤다고 치면 이 A라는 시험을 나중에 또 봐서 그 시험 결과, 측정 결과 간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이퀴밸런트 폼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시험을 친 다음에 A랑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이 되는 A 다시라는 시험을 쳐서 두 가지 측정 결과에 일치하는 정도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괜찮으시죠? 이 두 가지는 시험을 두 번 보는 케이스에 속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에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테스트,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A랑 A가 똑같은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본 시험이 나중에 본 시험의 연습처럼 작용해서 A에서 좀 더 높은 성취를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학생의 능력의 성장 때문에 높은 성취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 연습, 소위 말해서 연습이라는 오차가 평가에 개입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뭐 시험 문항을 기억한다든지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시험 문항을 기억한다든지 이러한 오차가 시험에 개입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퀴밸런트 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기억하는 문제 때문에 요 같다고 여겨지는 다른 시험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퀴밸런트 폼의 문제는 일단은 같다고 여겨지는 다른 검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이게 같은지 아닌지 보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험 보는 행위 그 자체가 두 번째로 보는 시험에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거죠. 모의고사. 그 임용고시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면 한 100번 본다고 치면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긴장을 덜 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독해력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독해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독해를 쫄지 않고 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시험을 두 번 보는 행위 때문에 조금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스플릿 하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두 번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라는 시험 하나를 이렇게 치고요. 이거를 시험의 부분을 반으로 잘라서 2분의
A. 2분의 A. 이렇게 1번 부분과 2번 부분 간의 그 측정의 결과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 스플릿 하프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다양해서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피자 먹고 싶다. 아무튼 뭐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방법으로 나누는 것 때문에 나누는 방법에 의해서 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 반분검사 신뢰도도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터널 컨시스턴시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A라는 시험이 있다고 치면 문항 내적 합치도 추정 방법은 A라는 시험이 있다고 치면 A 시험 안에 있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독립된 검사로 취급을 해서 요것들 간의 그 요것들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한 문제 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별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가 internal consistency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요거는 이제 추정 방법이고요.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추정 방법에 대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내적 합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적 합치도 degree에 대한 설명이에요. degree 내적 합치 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do all the item measures the same thing 모든 시험 문제가 같은 내용을 측정하냐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뭐냐면 시험 문제들이 일관된 정도, 시험 문제들이 일관되게 측정해야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의 정도.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죠. 혹은 한 문장에서 바른 답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문항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한 문항을 틀렸을 경우에는 계속 틀리게 되는 그런 정도를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과거형 ED를 가르쳤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과거형 ED의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는 기초 과거형 문제이고요. 2번 문제는 쉬운 과거형 ED를 냅니다. 3번 문제는 어, 중간 난이도, 4번 문제는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기초형 ED예요. 기초형 ED. 2번 문제는 쉬운 문제 ED예요. 그러면 1번 문제를 맞춘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1번 문제를 맞추면 2번 문제를 맞출 확률이 있겠죠. 맞출 확률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틀릴 확률도 있겠죠. 기초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쉬운 문제를 맞출 능력은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있겠죠. 2번에서 3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를 맞추면 3번을 맞출 확률도 있지만 틀릴 확률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3번, 4번도 마찬가지. 중간 문제를 맞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출 능력이 있어서 중간 문제 맞추고 어려운 문제까지 맞출 수 있지만 중간 문제를 맞출 능력까지밖에 없어서 중간 문제만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틀리게 될 이럴 확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문항에서 바른 답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문항도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의 상황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1번 문제를 그리고 만약에 1번 문제를 틀렸다. 1번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2번 문제도 당연히 틀리고 3번 문제도 당연히 틀리고 4번 문제도 당연히 틀리겠죠? 왜냐면 기초 문제를 틀렸는데 쉬운 문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1밖에 안 되는데 4까지의 문제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에서 바른 답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문항도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경우, 틀린 답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틀린 답을 하는 경우.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을 내가 맞췄어요. 그래서 1번 문항을 맞추고 2번 문항 내가 틀렸어. 요. 근데 3번 문항을 내가 맞췄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발생을 할 수는 있죠.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찍어서 맞춘 경우다.'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평가에 있어서 오차가 개입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바른 답을 하면 나머지 문항도 바른 답을 해야 되고 틀린 답을 하면 계속 틀린 답을 해야 되는데 틀린 답을 했는데 맞춰버리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찍기라는 오차, 운이라는 오차가 개입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들에서 이런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뭐 난이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어보는 내용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거를 우리가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이제 신뢰도 끝났고 validity, 타당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타당도는 뭐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가. Whether the test is effective is measured, whether is measured what it tests to. Whether the test is measuring what it tests to. 여기 ing 빼먹었네. 아니면 is를 빼고 whether the test measures what it tests to.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alidity에는 이제 컨텐츠 validity, face validity, criterion validity 아래 concurrent와 predictive validity, construct validity, consequential validity, consequential validity 아래에 washback 이렇게 6가지 플러스 하나 7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 알아두세요.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그래요. 그래서 컨텐츠 밸리디티부터 우리가 다뤄봅시다. 요거는 펜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내용 타당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the topics and language students are asked to produce represent ideas and skill in the domain to be mastered.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특정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시험 문항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컨텐츠 밸리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듣기 능력을 평가하고 싶어요. 듣기 능력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듣기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를 냈어요, 내가. 어, 듣기 예시로 이제 교사랑 교사랑 아니다. 교사가 아니라 교수.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그 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이 과목을 드롭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채우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보기 같은 경우, 1번 답 같은, 그래서 내가 드랍을 하고 싶다. 이 빈칸을 채워라. 1번. 잘라살라, 2번 잘라살라, 3번 잘라살라 선택해서 채워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1번에는 이런 보기가 있어요. I don't want to listen to your lecture.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보기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니까 이제 포멀한 에스펙트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내가 이 과목을 불행하지만 내가 이 과목을 못 듣겠다. 어,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들어야겠다. 뭐, c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change your lecture to the other because it is that subject is very important for my major and my future.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 could it be possible이라는 좀 포멀한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보기를 냈다고 쳐봅시다. 그런 선택지를 냈다고 쳐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듣기 판단하는 문제예요, 듣기.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듣기 문제잖아요, 듣기. 듣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1번도 얼마든지 답이 될 수는 있죠. I don't want to listen to your lecture 라는 말도 아무튼 네 과목을 드롭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1번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듣기 능력의 관점에서라면 답이 될 수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근데 이 정답을 2번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듣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멀이나 인포멀이라는 소시오 링귀스틱 애스펙트를 소시오 링귀스틱 애스펙트를 반영해야만 우리가 2번이라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듣기 능력이랑 관련이 없잖아. 이 문제는 듣기 능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소시오 링귀스틱한 능력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컨텐츠 밸리디티가 낮은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어, 좋아요. 오늘 힘드네. 그래. 이 컨텐츠 밸리디티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 이제 다이렉트 테스팅과 인다이렉트 테스팅입니다. 다이렉트 테스팅은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가의 여부로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인다이렉트 테스팅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인다이렉트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하기 능력을 평가를 할 때 다이렉트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을 해보게 하는 걸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듣기 아니다. 듣기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주고 대본을 주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주고 여기에다가 그 제일 큰 액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V표로 표시를 하시오. 그 다음에 의문형의 인토네이션을 나름대로 그려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말하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인다이렉트 테스팅이 되는 것이죠. 다이렉트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실제로 써보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컨텐츠 밸리디티가 높고요.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 밸리디티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연관해서 이어주시면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페이스 밸리디티가 있죠. 페이스 밸리디티는 그 안면 타당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면이 페이스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view the assessment fair, relevant, useful, whether the questions are familiar, unambiguous. 그래서 평가가 학생의 입장에서 실제로 평가 같은지, 문항이 내가 배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항의 중의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페이스 밸리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가 내가 배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지 느끼는 정도를 페이스 밸리디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컨텐츠 밸리디티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컨텐츠 밸리디티도 쉽게 말하면 가르친 내용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개념이니까요. 컨텐츠 밸리디티와 페이스 밸리디티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컨텐츠 밸리디티는 어, test that exhibits this validity 시험은 illicit writing that allows the reader 평가자가 to see a sufficient and accurate sample of what the writer can do with the key ideas and skill to be mastered. 이거는 쓰기 버전이라서 이렇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컨텐츠 밸리디티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피용자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밸리디티는 이 평가자 아니면 전문가, 시험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페이스 밸리디티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이 페어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랑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에서 나왔던 릴라이어빌리티 중에 시험이 unambiguous 해야 된다라는 태스크 테이커에게 unambiguous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랑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랑 구분하는 방법이라면 릴라이어빌리티는 측정값의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차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가 앰비기어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페이스 밸리디티 같은 경우는 그냥 피험자의 입장에서 그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같아야 된다. 앰비기어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험자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앰비기어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래. 다음으로 크리테리온 밸리디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크리테리온 밸리디티 자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준거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은 것 타당도, 준 것 타당도. 죄송. 그 준 것 타당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크리테리온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와 놈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이 크리테리온 밸리디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 어,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요즘은 또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크리테리온 밸리디티는 어떤 시험을 다른 준거를 설정해 놓고 내가 밸리디티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을 그 준거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밸리디티를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iterion validity란 comparing the test with some other criterion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준거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concurrent validity와 predictive validit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concurrent validity는 준거를 같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비슷한 시기에 본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시험과 비교를 하는 것을 concurrent valid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predictive validity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future behavior, 미래의 어떤 행동 특성이 그 평가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validity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지. 미래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어, 다시 그 평가의 결과가 future behavior, 미래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predictive validity, 예언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자, 다음으로 construct validity가 있는데요. 요거는 구인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struct가 구인이에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인, 즉 구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고 그 구인들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듣기 능력을 판단하고 아니, 말하기 능력을 판단하고 싶어요. 영어 말하기에는 이제 뭐 플루언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큐러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컴플렉시티라고 하면 그 문법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라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 부인들을 어큐러시, 그 다음에 플루언시, 어큐러시, 컴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로 가설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시험 문제가 이런 세 가지의 구인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타동도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세 가지는 교육학이랑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너무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consequential validity가 있는데요. consequential validity는 consequence가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consequential validity도 결과 타당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 타당도는 이제 다양한 결과 타당도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consequential valid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impact라고 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세모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려나?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오차없이 정확하게 잘 측정을 했는가? 검사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해봤는데 검사가 오차없이 정확하게 잘 측정을 했는가? 그 다음에 검사가 학습자나 교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걸 이제 워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결과가 평가가
기대한 결과와 목적의 부합, 결과나 목적의 부합성, 평가가 기대한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 다음에 평가의 효과가 어떠한가. 이거는 뭐 영향이나 부합성이랑 비슷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평가의 가치가 어떠한가, 가치를 다루는 것을 consequential valid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뭐냐면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학생의 듣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다, 말하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인터뷰 시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말하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뷰 시험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시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말하기 능력이 낮아졌어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느껴서 실제로 말을 할 때 떠듬떠듬 말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시큐션 밸리디티가 낮아지게 되겠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애들의 말하기 능력이 인터뷰를 통해서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컨시큐션 밸리디티가 높아진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시큐션 밸리디티라는 것은 결과의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타당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개념인 워시백이라는 개념이죠. 워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되게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 빈칸 기출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워시백은 워시백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백워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알아두셔서 이득을 볼 일은 없겠지만 백워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줄로 얘기를 한다면 The effect of testing on teaching and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이 교수와 교수 방법과 학습 혹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워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시백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내가 부족한 점을 깨달은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점을 깨달은 경우, 이런 경우 피드백을 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되고요. 부정적인 경우는 시험이 학생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는 경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어느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학생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항상 읽기 자료에서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시험장에서 갔을 때, 그러면 나는 시험 준비를 할 때 읽기만 제대로 읽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믿음을 준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어, 잉글리시 스킬에 필요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의 스킬을 통합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리딩만 읽기 능력만 상승을 하게 될 것이 읽기 능력만 갈고 닦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Approaches in Language Teaching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 그 시험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Discrete Point Testing이 있고 그 다음에 Integrative Testing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discrete point test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nguage can be broken down into parts and one can test that specific one part. 그래서 시험 하나당 하나의 스킬을 담당하게 하는 하나의 스킬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discrete point t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듣기 평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듣기 평가. 듣기 평가에서 학생을 말하기를 시키지는 않죠. 쓰기를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이 하나의 능력만 담당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discrete point tes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능력을 isolated 시켜서 고립이라기보다 나누어서 하나의 능력을 한 테스트당 하나씩 측정하는 능력이 분리되어 있는 테스트를 discrete point tes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어, 이렇게 능력을 나눈다 해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구조주의나 행동주의 이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디스크리트 포인트 테스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밸리디티가 높다. 그다음에 뭐 프랙티컬리티도 실용도도 높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신뢰도가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센틱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능력을 하나만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이 합쳐져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센티시티가 낮고 그다음에 왜 어센티시티가 낮냐면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컨텍스처얼라이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센티시티가 낮고 그다음에 그 회화적인 측면을 반영하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요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 이거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클로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클로즈가 그 학문적인 학자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테스트이기 때문에 클로즈가 속해 있는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 티칭 어프로치 중에서 네 가지의 스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과 통합해서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태스크, 타스크나 문학 작품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 이런 입장이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브 혹은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레이티드를 써도 정답이 되고 인테그레이티브를 써도 정답이 되지만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인테그레이티브 IVE만 정답으로 취급이 되지 인테그레이티드 테스트라고 하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는 실제 상황처럼 실제 상황처럼 듣기와 말하기가 같이 쓰이고 듣기와 쓰기가 같이 쓰이는 경우처럼 통합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만든 시험이다. 혹은 그렇게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적응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능력 이상을 인테그레이트 시킨 테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합쳐서 평가하는 테스트이다. 그래서 딕테이션, 받아쓰기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쓰기가 결합된 것이고요. 이 딕테이션에 파생된 액티비티로 딕토글로스와 딕토콤프를 줄 수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가 있는데 이 클로즈는 빈칸 채우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거는 읽기 능력,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쓰기 능력, 빈칸을 채우는 능력, 그 다음에 맥락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사실 이것도 뭐 읽기 능력이긴 한데요. 요런 능력들이 결합되어 있는 시험을 우리가 클로즈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클로즈는 이미 빈칸 문제로 한번 나오기도 했고, 클로즈의 여러 가지 변종들에 대해서도 빈칸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뭐 추가적인 개념인데,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도 그 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내지는 않지 않냐 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커뮤니커티브 테스트라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어센티시티가 높다 뭐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만 계세요. 알고. 이런 게 있구나.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도입 부분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 평가의 양호도를 측정하는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그 다음에 워시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도의 레이터 릴라이빌리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 방법은 한번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어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다.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까먹은 거 있다. 플러스.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어빌리티를 크롬바우 알파라는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어빌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높이는 방법. 이거를 제가 중요한데 얘기를 안 했어요. 이는
이 크롬바와 알파라는 것은 신뢰도 혹은 내적 일관도를 측정하는 방법 혹은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 뭐 논문 쓸 건 아니잖아요. 논문을 쓰려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그냥 크롬바와 알파가 있다 정도의 간접적인 부분으로만 출제가 됐고, 사실 뭐 이거를 문제로 낼 만큼 임용고시 영어에서 물어볼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구나, 뭐 정의를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고 싶으면 뭐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정의를 아실 필요도 있고 없고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요.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오류가 있는 문항을 빼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 문항 난이도가 너무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혹은 그 어떤 오답의 매, 아, 오답의 매력성이 너무 높아서 답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오답의 매력성이 너무 낮아서 아무도 학생이 그 오답을 고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문항 변별도가 음수 값이거나 0에 가까운 너무 낮은 값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항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는 문항을 없애줘야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니 문항에 오류가 있으니까,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측정에 오차가 개입된다는 내용이잖아요. unambiguous to the test taker,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측정에 오차가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문항을 빼야 내적인 일관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 제가 이거를 굳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어 2024년에 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2024년 관련된 문제에서 이 내적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하지 않고 답을 맞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원래 임용고시 스타일이었다면 이 부분을 A형 A 지문에 다 줬어야 했을 텐데, 그거를 안 주고 그거를 주지 않고 답을 맞추겠다는 거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알고 계세요. 인터널 컨시스턴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네이버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교육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니까 교육학적인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리디티. 6가지의 밸리디티, 컨텐츠, 페이스, 컨커런트와 프리딕티브, 컨스트럭트, 컨커런트와 프리딕티브는 크리테리온 밸리디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컨시퀀셜 밸리디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워시백, 이런 밸리디티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포인트 테스팅과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 이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제가 동영상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